자, 오자마자 19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채널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번 영상이 삭제됐어요. 신고당해서 채널 운영에 조금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시 리뷰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 이 그림까지 했잖아요, 그죠? 사서페라토 작품까지. 특유의 울트라마린 이 색깔이 되게 돋보이는 작가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자, 이 작품 내셔널 갤러리 오시면 꼭 보셔야 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카라바조의 엠마오의 만찬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식사를 즐기다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지 몰라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고 이제 깜짝 놀라는 그 장면을 이렇게 연출한 거죠. 그래서 이 특유의 카라바조의 빛과 어둠 대비는 원래 다른 그림에서도 잘 나오지만 이 카라바조 하면 또 정밀무라를 되게 잘 그리거든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 모니터로도 이게 화면이 잘 보이네요. 앞에 거 봐야겠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저는 그림 볼 때 포즈를 되게 신경 써서 보거든요. 이런 게 재밌어서. 근데 아닙니다. 제가 이게 갑자기 성서 내용이 확실한 게 아니라서 이 조갑이 때문에 이게 대야고보의 도상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오른쪽에 대야고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 그림을 좀 깊게 서치한 게 아니라 오늘은 이런 그림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넘어가는 게 목적이라서. 진짜 명작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인자한 그리스도의 훈남 이미지. 여기서 그리스도가 너무 소년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그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미소년 스타일의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밑에 수염 안 달린 그리스도는 흔치 않죠. 이 주제에서. 지금 보니까 조금 다르지 않나요? 이 연출은 되게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박사들과 토론하는 장면은 당연히 어리니까 그게 맞는데 성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이 턱수염이 없는 그림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깜노라는 이 모습, 그걸 되게 잘 연출한 카라바조의 명작입니다. 나중에 아마 또 다른 주제에서 이 그림 다룰 것 같아요. 그때 또 깊게 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전에 다른 종교와 방송에서 이 그림 언급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허세미술관 책에 들어가는 작품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제 책에 어떤 그림 넣는지 오래되면 헷갈려서 저도 책을 봐야 됩니다. 아마 이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또 유명한 1세대 페미니즘 아티스트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라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라고 써 있거든요. 요거는 좀 간단한 전설적인 성령 일화를 좀 말씀드려야 돼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와 중동 가는 길에 있는 그 도시잖아요. 자, 그 지방에 카타리나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이 공주. 근데 당시 로마가 지배했을 때 카톨릭이 국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취급을 받았는데 공주가 기독교 신자인 거예요. 그 황제가 이 지식인들 시켜서 이 기독교 포기하고 로마 여러 신들을 모시라고 설득을 하는데 이 공주가 엄청 똑똑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왜 너네들이 틀린 말을 하는지를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역관광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기독교로 개종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분노해서 이 여자를 감옥에 가둬서 굶겨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신데렐라처럼 비둘기가 날라와서 먹을 거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네요. 안 되겠다. 바퀴의 못을 받고 이 여자의 몸을 찢어 죽이려고 무서운 사형을 시켰는데 이번에 또 기적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칼로 이 수레바퀴를 부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를 그릴 때는 이렇게 부러진 바퀴, 수레가 있어요. 못 박힌 날카로운 못이 박힌 수레바퀴가 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결국에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교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이파리는 다른 성녀들에게도 자주 나오는 도상입니다. 그리고 참수형을 상징하는 칼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다른 작품 중에 유명한 카라바조의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 같은 주제가 있는데 거기서는 우아하게 이 공주가 칼을 잡고 있어요. 제가 여름에 나오는 책에 들어갈 작품입니다. 이런 거 보안사항인가? 아무튼 그런 작품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얼굴을 자화상으로 그려놨대요. 신성한 성녀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그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되게 위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좀 자아가 강한 거를 좀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젠틀레스키 하면 선배 화가로부터 강간을 당해서 그런 게 좀 많이 알려지면서
그런 남성에 대한 그런 분노 이런 거를 이제 표출해서 다양한 작품을 그리는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카라바조.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같은 방에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와 카라바조의 그림이 있는데 같은 바로크 시대의 화가, 근데 젠틀레스키가 조금 더 후배죠. 그런데 카라바조와 그리는 주제가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디트 주제하며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이 이스라엘을 구했던 이 유디트가 목을 자르잖아요. 거기서는 여인이 되게 두렵게 표현돼요. 와, 나 무서워.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막 두려워하고 막 떠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아르테미샤 젠틀레스키가 유디트의 모습으로 적장의 목을 자르는 장면에서는 이놈 되져라, 죽었어 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화는 본래가 기도하는 목적, 신앙심을 표현하는 목적이었지만 바로크 때로 넘어오면 이제는 그 종교화는 구실이고 화가의 그런 성향이나 당시 시대 정신, 문화 풍습, 컬렉터의 취향, 화가의 취향, 심지어는 성적 취향까지 이런 게 다 반영됩니다. 그런 게 당시의 종교화의 특징이죠. 자, 여기서도 보세요. 지금 쟁반 접시에 사람 목이 있으면 세례 요한의 참수형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순교하거든요. 사형수가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서 이 살로메, 그러니까 이 쟁반 접시를 들고 있으면 살로메인데요. 다른 작품에서는 살로메가 마치 이제 정말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까지 이르게 만드는 파무파탈 그런 무서운 여인의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되게 관능미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또 두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마다 같은 종교화라도 이게 느낌이 다 달라. 바쁜 와중에 그쵸, 런던 다녀왔습니다. 무리해서 책 쓰려고 스페인 미술기행 다녀오는 목적이었는데 그게 핑계가 되면서 런던 이탈리아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18세기면 로코코 시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엘리자베트 비제르 불행의 자화상이거든요. 너무 매력적으로 그렸습니다. 작년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 그림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상대로 그림 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본 거는 거의 기억이 없고 다녀온 다음에 사진을 다시 보니까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새삼했습니다. 다녀와서. 그만큼 제가 미술관에 이번에 갔을 때는요 진짜 정신없이 촬영만 했어요. 하루에 미술관 두세 개 가면요 이거는 감상이 아닙니다. 그 순간 여행이 아니에요. 저 진짜로 출근했습니다. 매일 출근 퇴근 이렇게 여행을 했죠. 그러니까 로코코 시대 때의 그림들 보면요 너무 잘 그렸다, 너무 이쁘다. 머리 하얗게 만들면서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냥 감탄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이 비제르 불행의 초상화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성 화가의 후원자가 바로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였어요. 루이 16세 때의 궁정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 초상화도 정말 매력 있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또 다르게 평가받는 건 뭐냐면 당시에 여인 초상화를 그린다면 어쨌든 궁정화가라서 신분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르사유 패션 기억나시죠? 로코코 바로크부터 이어지는 로코코 패션 엄청 화려하게 입어야 돼요. 럭셔리하게 입어야 되는데 당시 그 시대 기준으로는 정말 심플한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진정한 멋은 무심하게 입었는데 그 멋이 딱 묻어나는 그런 사람을 패셔니스타라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리스 패션이라 불렀대요. 이런 패션을. 그리스식 이런 패션을 입은 게 그렇게 좀 흔치 않았다는 거죠. 초상화 패션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대에 오면서 되게 현대적이다라고 재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멋스러운 모자, 예술가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너무 럭셔리하게 여성스럽게 안 입었는데도 충분한 매력을 가진 그런 그림. 로코코 시대 때라서 이 비제르 불행이 미화를 좀 잘 지키는 능력이 충분히 있겠지만 실제 다른 초상화를 보더라도 되게 미모가 탁월한 그런 여인이었죠. 확대해보니 더 이쁘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엘리자베트 루이 비제르 불행, 이 같은 이 여인이 그린 다른 그림입니다. 이 꼬마아이 보세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비제르 불행 진짜 매력 있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의 능력에 비해서, 이 재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화가였어요. 이 여인이 남자였다면요 더 유명해졌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그 르네상스 때도 몇 명 있긴 했지만 아마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때부터 좀 계보가 좀 이어진 것 같아요. 여성 화가로서의 그런 유명세. 근데 이 엘리자베트 비제르 불행이 정말 감각적이고 재능이 뛰어난 화가인 거는 다른 초상화를 보시더라도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국립 미술관에서도 그 비제르 불행의 다른 초상화를 봤거든요.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이 근데 문제는 어려워요. 엘리자베트 루이 비제르 불행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궁정화가. 그런데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 처형당하면서 시민혁명의 그 세력들이 이 관련 그들을 위해 일했던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려 해가지고 피신 갔어요. 외국으로. 라인 잘못 탔다가 죽을 뻔했다. 목숨의 위기도 겪었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사태가 정리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다고 하죠. 그리고 로코코 시대 때 최고의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와 부셰. 자, 당시 로마 아카데미, 로마상 받으면 최고의 화가였거든요. 그 로마상을 받아서 로마 유학 갔다 온 최고의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님프를 이제 그렸죠. 근데 이제 부셰가 이런 에로틱한 그림을 되게 잘 그리거든요. 여성의 누드. 그런데 이제 부셰의 풍경화는 그 흔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 보고 와, 프랑스 부셰가 당시 왕족들, 귀족 초상화만 잘 그린 게 아니라 풍경화도 색감을 정말 달콤하게 쓰는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 색감이 마치 분위기 있는 수채화처럼 되게 달콤합니다. 로코코의 매력 있는 화가들의 색감이 되게 달콤하잖아요. 풍경화도 달달한 맛이 나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매력 있는 풍경화고, 그 다음에 프라고나르의 그 고향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프라고나르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향수 이름이 프라고나르라고 있죠. 그래서 로코코가 뭔지를 딱 보여주는 이런 달콤한 색감과 이 표현력 이런 거를 보는 매력이 있죠. 푸시케를 시샘했던 그 언니들이 푸시케를 보러 온 거죠.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이게 푸시케입니다. 그네 타고 있는 여인 그림 좋다고 하시고, 그죠? 그네 타는 여인이 첫 번째 책에 있는데 그 그림에 시초가 되는 그림을 제가 이번 두 번째 책에 실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달콤한 색감 되게 환상적이죠.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서 좀 해상도는 아쉽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 때 그 카메라 DSLR을 가져갔는데 DSLR까지 들고 다니면 진짜 제가 이거 이 많은 그림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그냥 찍었죠. 자, 그리고 장 앙투앙 와토입니다. 프랑스 발음으로는 W가 바토 B로 발음한다고 하더라고요. 와토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이런 주제의 장르를 아예 만들었던 페트 갈랑트 주제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어려운 한자어로 아연화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연화란 말은 아예 쓰지를 않잖아요. 근데 그런 장르를 거의 창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젊은 남녀가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연출을 했죠. 근데 이 배경은 또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환상적인 자연, 판타지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주제를 아예 창조를 했습니다. 장르 하나를 창조를 한 대단한 화가죠. 자, 그리고 나르키소스, 우리 나르시시즘 할 때 나르키소스 그 울릴 때 그 모델을 그 에코를 이렇게 누드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이야기나 종교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좀 가미해서 그렸을 시절입니다. 물론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독자적인 풍경을 위한 풍경화가 이미 유행했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이야기를 작게 아기자기하게 넣었을 때예요. 바로크 시대 때인데 그 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화가가 클로드 로랭입니다. 물론 그 로랭 공국이라서 지금 영토로 따지면 프랑스예요. 근데 당시에는 프랑스가 아니라 다른 공국 출신의 화가입니다. 근데 이 화가가 이제 주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 시대에는 최고의 풍경화 화가, 그래서 풍경화 역사에서 이 화가가 바로크 시대 때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제적으로 본격적으로 풍경화가 발전했죠. 그래서 풍경화의 완전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후에 다른 나라의 풍경 화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줬거든요. 특히 영국 화가들에게,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노을 지는 환상적인 풍경을 너무 잘 구사하는 화가입니다. 이런 스타일을 픽처레스크라고 하죠. 실제의 풍경보다 더 환상적으로 그리는 화가들. 현실은 이 그림보다 더 아름답지 않거든요.
약간 이상적인 판타지화 시키는데 재주가 많은 그런 화가입니다. 클로드 로랭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풍경화의 근본. 이후에 이런 노을 지는 풍경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거든요. 프랑스의 클로드 조세 베르네라는 화가가 바닷가 풍경을 정말 잘 그렸습니다. 제자는 아니고 클로드 로랭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클로드 로랭의 영향을 안 받은 풍경화 화가가 없어요. 이 이후에. 그만큼 대단한 역사적인 화가가 클로드라는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로코코 시대 때 클로드 조셉 베르네가 되게 유명하고, 프랑스 아비뇽 출신이에요. 아비뇽이 교황청이 있었죠. 지금도 그 건물 남아 있고요. 그래서 해양 풍경화가 되게 유명하고, 그 프랑스의 해군, 그 전투, 그런 주제로도 많이 그렸어요. 그 왕실에서 임명한 궁정화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바다 중에서는 유럽은 거의 지중해니까 지중해 바다를 너무 잘 그려서, 제가 굳이 이 화가를 기억할 수 있는 별명을 지어주자면 지중해 화가 클로드 조세 베르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으면 저도 그림 못 봐요. 저 감상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와서 감상 다시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 낚시하는 사람들 일상적인 모습도 되게 잘 포착했거든요. 그러니까 클로드의 영향을 받았지만 뭐가 차이 나냐면, 클로드 로랭은 그 실제의 모티브를 뒀지만 반 이상은 거의 판타지를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연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 CG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클로드 조셉 베르네는 현실을 많이 가미했어요. 근데 클로드 선배의 영향을 받고 CG 기술은 더 디테일하게 쓴 그런 느낌? 좀 표현 잘했죠. 그런 느낌이에요. 현실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일상, 그 당시의 풍습. 그러니까 이 클로드의 환상적인 풍경화에 장르화가 이렇게 좀 가미이 된 게 클로드 조셉 베르네의 또 다른 차별화된 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 귀족들이 뱃놀이 하는, 시합하는 그런 문화를 그린 것 같아요, 당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기원이 돼서 스포츠가 이렇게 올림픽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이 그림 너무 멋있지 않나요? 클로드 조셉 베르네 같은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해영 풍경화에 한 획을 그었던 화가예요. 되게 유명했던 국제적인 화가였습니다. 지금 폭풍우 몰아쳐서 사람들 피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파워풀한 역동적인 그 모습을 너무 잘 연출했죠. 엄청 긴장감 있게. 사람 물에 빠져가지고 구해낸 다음에 살리려는 긴박한 순간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픽셀 좀 깨져서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 더 실감 나겠죠. 그런 매력 있는 그림입니다. 유럽 가시면 조셉 베르네 그림 많으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루브르에도 많을 거예요. 프랑스 화가니까. 그리고 자크루이 다비드, 또 신고전주의의 근본, 되게 유명한 화가고, 그 초상화도 되게 잘 그립니다. 신고전주의 때가 제 생각에는 사람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기교가 절정일 때인 것 같아요. 거의 사진 이상으로 표현력이 좋았던 시대, 분위기 연출, 이런 게 이제는 기교가 완벽했던 시대라고 봅니다, 미술사에서. 근데 이제 낭만주의가 이제 비슷한 시대에 일어났고, 사실주의, 인상주의 넘어오면서 테크닉, 화가의 기교가 점점 무의미해지는 시대로, 그러니까 화가의 개성, 독자적인 스타일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테크닉의 절정 시대에 바로 자크루이 다비드가 있죠. 이 시대가 신고전주의입니다. 이탈리아의 이제 고전주의가 또 부활한 거죠. 유럽에서 신고전주의 시대 때 여러 거장들이 등장하는데, 한때 혁명 당원이었고 운동권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이 동료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었던 이유가, 이제는 나폴레옹에 붙으면서 변절했다고 이렇게 좀 욕을 많이 먹는, 이분이 현재의 프랑스의 삼색기 리디자인했어요. 지금의 프랑스 삼색기 빨간색, 파란색과 원래 반대였거든요. 근데 자크루이 다비드 때 이 사람이 그 방향을 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프랑스 국기, 색깔, 그 위치를 이분이 정했어요. 제가 공부한 게 맞다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대별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그 시대 때의 기준으로 봐야 되죠. 지금 시대 때 자크루이 다비드처럼 그리면 테크닉 뿌리는 그냥 아류화가로 취급받잖아요. 당장 이발소화가 됩니다. 요즘 시대에 베르네처럼 그리면 또 이발소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그려야죠. 시대 정신에 맞게. 토마스 게인스버러, 그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때 유명했던 그 화가 토마스 게인스버러입니다. 그 초상화가로 유명했는데 풍경화가도 꽤 유명했어요. 꽤가 아니라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이번에 내셔널 갤러리 작년 그 리스트 중에 토마스 게인스버러의 초상화도 있었고 아마 풍경화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 게인스버러의 차별화된 특징, 여러 그림 있으면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토마스 게인스버러의 풍경화들의 공통점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올리브 계열의 색감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채도의 올리브 계열, 거기에 약간 무채색이 좀 많아요. 그런 저채도의 센 파란 색깔 이런 걸 포인트로 초상화 그릴 때 주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시골의 나무 베는 그런 목가적인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이거는 약간 완전 전시대죠. 시대에 꼭 맞게 전시가 돼 있진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누구 그림이야 그랬어요. 이게 누구 그림일까 했는데 루벤스였습니다. 루벤스의 이런 기교가 보여요. 꼬불꼬불, 몰래도 꼬불꼬불 그리잖아요. 그래서 루벤스가 워낙 바로크 시대 때 가장 잘 나간 화가라서 귀족들, 왕족들 주문이 끊이질 않았잖아요. 공방이 직원만 100명이 됐었고, 그래서 풍경화 못 그려서 못 그린 게 아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그린다는 걸 보여주는, 풍경화 그리면 또 잘 그리는 루벤스 선생님입니다. 엄청난 거장이죠. 르네상스가 고전의 부활 맞는데요. 근데 뭐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요, 좀 복잡해요. 신고전주의. 근데 고전이 또 유행한 겁니다. 복고풍이. 그게 있어요. 이전 시대가 로코코였단 말이에요. 귀족들 부르주아의 완전 퇴폐적인 문란한 럭셔리함, 과도하게 사치스러운 요런 게 유행이었다가 마리 앙뚜아네트 단두대에 처형당하면서 아우 저런 사치스러운 경박한 것들 다 꺼져버려. 그럼 고상한 그런 거를 좀 원하는 시대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럭셔리한 거, 그 사치스러운 것들 지금 질렸어. 그럼 뭔가 좀 다시 좀 개혁적인 거, 뭔가 좀 무난한 스타일, 경박하지 않은 스타일 뭐가 있을까? 고전주의 하면 고상하게 여기잖아요. 와, 지적이고 그리스적인 거. 그래서 고전주의가 유행하는데 그 본고장이 이탈리아잖아요. 또 이때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귀족 부르주아들 돈 많으면 이탈리아 여행 가는 게 유행했어요. 엄청 비싼 여행, 귀족 럭셔리 고전주의 투어, 그거를 그랜드 투어라고 부르죠. 그 시대적 흐름과 함께 고전주의가 또 부활했다, 이렇게 너무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로코코 미술에 또 많은 영향을 준 거는 제 생각에는요, 루벤스라고 봐요. 회화에서는 특히 페트 갈랑트라는 장르에 영향을 실제 줬습니다. 루벤스가 바로 그때 루벤스가 엄청 화려하게 그리잖아요. 막 꿈틀꿈틀, 색감도 이쁘게 잘 쓰고. 근데 프랑스에서 절대왕, 태양왕 루이 14세의 니즈와 잘 맞았던 거죠. 파워풀하고 미친 화려함, 생동감 넘치는 그림, 그런 걸 원할 때 이 프랑스식 바로크가 이제 생긴 거죠. 그게 베르사유와 함께 생겼고, 그 화려한 그림과 조각, 장식, 루이 14세 때의 바로크가 중앙 집권적이었죠. 국가에서 주도한 미술이었어요. 루이 14세가 중심이라서 베르사유가 그 중심이었죠. 거기서 퍼져나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그 왕권에 돈이 없어요. 이젠 부르주아 귀족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바로크의 그 화려한 것들이 개인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귀족들 개개인 집을 꾸미면서 로코코가 발전했거든요. 와, 이러면서 또 미술사를 너무 쉽게 이렇게 좀 구별해주네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토마스 게인스버러, 진짜 올리브 계열 맞죠? 보세요. 올리브 계열, 누리끼리한 그린 계열 되게 좋아하죠. 누리끼리한 그린이 올리브 계열이잖아요. 이런 색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누리끼리 그린. 제가 봤을 땐 시대가 다르지만 지금 소 물 주는 거 같은 주제라서 같은 위치에 이렇게 DP를 한 것 같더라고요. 루벤스의 그 화려한 달콤한 색깔에 비해서 게인스버러는 약간 분위기가 차분하죠. 네,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10분 뒤에 끝낼게요. 제가 또 집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토마스 게인스버러, 이 그림이야말로 더 잘 익은 올리브네요. 올리브 열매가 까맣게 변하기 전에 무르익었을 때의 그 올리브 색깔인 것 같아요. 유럽에 가면 올리브 피클이요, 색깔별로 다 팔거든요. 마트 가면 이런 비슷한 색깔도 있습니다. 시골에 술에 마차를 그려놨죠. 역시 이제 평화로운 목가적인 풍습을 그려놨습니다. 터치를 이렇게 좀 더 잘게 쪼개는 특징이 있네요. 그래서 그레인스버러는 저채도의 분위기를 되게 좋아한다, 이런 게 보입니다. 또 다른 영국의 풍경화의 거장 투톱이 있죠. 양대 산맥, 그 중에 하나가 조세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입니다. 이름 어렵죠? 터너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 화가도 바다, 전투함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바다, 배 풍경을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사실화 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를 가미해서 그리는 거를 되게 즐겨 했어요. 터너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게 역시 바로크 시대 때의 클로드 로랭이었습니다. 보세요. 노을 지는 풍경을 되게 좋아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터치가 깨지고 있어요. 분위기 있게. 그 화가의 감성이 되게 강조되는 시작점이죠. 이런 게 진화되면서 인상주의로 연결이 되거든요. 실제로 인상주의, 모네 같은 화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줬던 게 바로 윌리엄 터너입니다. 근데 이 배가 또 그리스 신화의 배거든요. 바로 율리시우스, 오디세우스의 일화를 그려놨죠. 그렇다면 이 배가 바로 그 사이렌, 그 인어 요괴, 유혹을 버텨낸 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배 타다가 사이렌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면 그 많은 남자들이 그 노랫소리에 빠져가지고 그 바다 요괴 여인들에게 이제 잡아먹히잖아요. 그래서 율리시우스가 그걸 알고 스스로 밧줄을 묶죠. 그 일화의 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복수요정 사이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어공주의 인어가 사이렌 그리스 신화의 모티브에서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좀 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공부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렌이 어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그런데 그리스 신화도 버전이 좀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이렌은 독수리 몸을 한 사이렌도 있습니다. 라파엘 전파의 어떤 화가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사이렌이 얼굴은 사람이었고 몸이 독수리였나?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버전마다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요괴란 건 사실이에요. 아무튼 이 분위기 정말 멜랑콜리하죠. 그래서 이 터너는요, 자연현상, 그 변화무쌍한 자연현상을 되게 매력있게 자신의 감성으로 잘 녹여내서 그렸죠. 감성이 중요해진 시대가 바로 낭만주의 시대잖아요. 낭만주의 시대 때 최고의 풍경화 화가 중에 하나가 바로 터너였습니다. 영국 최고의 화가였죠. 그 다른 투톱,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바로 존 컨스터블입니다. 그래서 컨스터블과 터너를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작년 내셔널 갤러리 이 그림 이야기할 때도 터너와 존 컨스터블을 비교해서 설명을 했었죠. 존 컨스터블은 정적인 자연을 되게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그 시골 일상을 너무 사랑스럽게 그렸어요. 물 마시는 꼬마아이, 평화롭게 그 양을 쫓는 이 개, 양 쫓는 강아지, 농부의 일상적인 모습, 평화로운 시골이죠. 그리고 맑은 하늘, 뭉게구름. 특히나 구름 묘사를 너무 잘해서 구름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존 컨스터블입니다. 이 화가는 되게 정적이고 디테일한 묘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관찰. 그래서 같은 낭만주의 시대 때지만 존 컨스터블은 사실주의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에 반면에 이 터너는 되게 동적이죠. 변화무쌍한 자연을 그렸어요. 언제든지 이 뿌연 안개 같은 게 없어질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변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자연의 현상을 분위기 있게 자신만의 감성으로 그렸죠. 그에 반해서 컨스터블은 엄청 디테일합니다. 그렇죠. 터너는 몽환적입니다. 되게 표현 맞아요. 정확해요. 몽환적이죠. 꿈을 꾼 듯한, 꿈속에서 그리스 신화의 율리시우스가 탄 배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에 반해서 요거는 되게 현실적이죠. 굳이 따지면 터너가 더 낭만주의적입니다. 그림 성향으로 따졌을 때는. 왜냐면 감정이 더 강조되고 화가 주관이 더 강하니까. 미술사에서 화가가 좀 주체적으로 자신의 개성을 본격적으로 강하게 어필했던 시대가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현대미술의 시초를 낭만주의 때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주장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들라크루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터너도 중요하고. 이 그림이 존 컨스터블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건초마차. 이 비슷한 그림이 작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왔었죠. 근데 이 그림이 좀 시그니처 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그림 술의 마차를 왜 굳이 물속으로 갈까? 여기 반대쪽 길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냇가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컨스터블이 강아지를 엑스트라로 그리는 걸 되게 즐겨한 것 같아요. 구름 묘사 너무 환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서 좀 픽셀이 깨졌지만 이런 거를 좀 확대하면 터치를 보는 매력이 또 있습니다. 비 와서 다리 소실 그럴 수도 있고요. 다리가 원래 없는 동네일 수도 있고. 홍수가 난 뒤가 아닌가도 생각해봤어요. 제가 한번. 홍수가 난 뒤에 이제는 너무 마을이 불어가지고 건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슈아 레이놀즈 경이죠. 이 조슈아 레이놀즈와 게인스버러가 그 시대 때 초상화 라이벌이었잖아요. 이 두 화가 그림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에 70명 넘게 아직도 보고 계시네요. 관장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한 시간이면 뭐 충분히 했죠. 다음에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조금씩 풀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내셔널 갤러리 처음 그림 이제 방송 준비해야겠다 했을 때 중요한 그림만 소개해드려야겠다 생각하다가 근데 이거 멀리서 와서 찍었는데 웬만하면 다 소개하자 해서 지금도 한참 남았습니다. 반도 안 봤을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제가 또 하나 광고를 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올해 11월에 진짜 스페인 갈 겁니다. 진짜 추진을 해요. 제가 작년에 한번 추진했는데 제가 강의도 있고 제대로 모객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된그 여행사 대표님과 잘 얘기가 돼서 갈 겁니다. 모객 공지한 지 일주일 됐는데 5명 모였어요. 여러분 선착순 16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 직항인데 8박 10일 아니면 9박 11일이거든요. 근데 직항이라서 이게 좀 약간 이제 날짜 정하는 게 제약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문의 주시면 그 날짜 말씀드리고 현재 대략적인 예상 견적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마드리드, 빌바오, 바르셀로나 미술기행 일정입니다. 바르셀로나인 마드리드 아웃이 될지 마드리드인 바르셀로나 아웃이 될지는 봐야 돼요. 실시간 시간이 정해지면 좋겠지만요,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규칙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제가 하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가 GP라는 스페인 미술기행 관련된 책과도 이제 관련된 프로젝트 스페인 미술기행 시즌2 그 강의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거든요. 주로 르네상스, 바로크 초까지를 마쳤는데 테마별로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시즌 1을 안 들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시즌 1 안 들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에 그 신청 폼을 올려놨어요. 찾기 힘드시면 이메일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30명이 모였거든요. 같이 들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친구 추가해서 같이 신청하시면 또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